자, 애기야,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요? 이 내용이 중요해서가 아니야. 이 내용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색하게 느끼는 아이들 다 뭐야, 다 처음 보는 건데 이래서 그런 거거든. 근데 표분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다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실제로 인구부양비 따로 안 배우고 선생님이랑 비율 전체 비율 안 배우고 0점 찾기 안 배우고 이래도 그냥 이것만 포커스 맞추면 문제가 다 풀려. 근데 아이들이 뭐야, 다 처음 나왔는데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이러는 순간 막 시간이 막 지나가고 그래서 당황해서 못 푸는 거거든. 비율, 절대치, 증가율 이 수치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비율입니다. 대부분 비율이 주어져 있거든. 이 비율이 주어져 있다는 건 분모, 분의 분자로 물어봅니다. 즉 알파, 대비, 베타.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이야기하는 게 있어. 제발 대비 앞에 네모 치라고. 대비 앞에만 네모 쳐도 갈 길이 보여. 얘가 분모값이거든. 얘가 분자값이거든. 알파, 중, 베타. 알파에서 베타 차지. 그리고 알파에 대한 베타의 비중 다 똑같아. 결국은 분모분의 분자 세팅해 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서 이건 완벽한 팁입니다. 완벽한 팁. 비율이 주어졌을 때 대부분 분모분의 분자에 어떤 팁들을 줘. 그때 잘 보세요. 분모값을 100의 1하고 놓고 풉니다. 이건 특히 성불평등과 관련해서 조건절이 주어졌을 때 특히 더 유용하다 그랬어. 그럼 이건 뭐냐면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하는 순간 분모값 100의 1하고 놓고 보고 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찾아가면 갈 길이 보일 거야. 그럼 자, 하나씩 따져볼까요? 애기야, 남자 노인 수급자 평균 수급액 대비 여자 노인 수급자 평균 수급액 이런 게 다시 나올까? 안 나와. 분모분의 분자는 매 문제마다 새롭게 조건절로 주어지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야. 선생님이 풀이를 해주는 거에 포커스가 아니라 선생님이 어디를 찾아가는지를 보고 애기들이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분모분의 분자가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는지를 보는 거야. 표는 우리나라 A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중 공적 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을 비교한 것이다. 돈 얼마씩 받는지 평균 수급액이래. 단 공적 연금 수급자 중 밑줄 긋습니다. 남자 노인 수와 여자 노인 수가 같고 또 밑줄 그어 비독거 노인 수와 독거 노인 수가 같으며 그리고 별표 쳐. 왜? 이거 뭐라고? 연결고리. 선생님도 살다 보니까 뭐 실수도 하잖아. 그럼 나도 연결고리 곳곳 놓칠 때가 있어. 근데 계속 이게 습관처럼 밑줄 긋고 별표 치는 연습이 되어 있잖아. 그럼 안 놓치게 돼. 시험장에서 놓치는 부분을 잡으라고 선생님이 연결고리 계속 찾는 거야. 첫 번째 연결고리가 있는 점들. 이게 뭔데요? 자, 이거는 비율로 주어진 거야. 그럼 그 비율을 가지고 수치, 절대치를 비교할 수 있는지 없는지란 말이야. 그러면 남자 수와 여자 수 같구나. 이거 절대치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절대치를 비교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줍니다. 특히 인구 부양비 때 중요하고. 그래서 얘 이렇게 찾았어. 그리고 기준이 되는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을 100으로 간주했다가 이 기준값이 바로 분모가 되겠죠. 분모를 100으로 간주한 거구나. 자, 이제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씩 찾아가는 거야. 나중엔 이거분의 이것만 바뀌었을 뿐 항상 요 안에서만 움직여. 자, 보자. 남자 노인 수급자 평균 수급액 네모 치세요. 왜? 대비 앞에 네모.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분모값이야. 선생님이 애기들에게 보여주려고 옮겨 적는 건데 애기들은 시험장에서 옮겨 적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무엇이냐면 남자 노인 수급자 이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수급액
분의 대비니까 이거야. 알파 대비 베타. 그러니까 얘가 분모값이야. 애기야 뒤에 동그라미 쳐. 여자 노인 수급자 평균 수급액. 난 애기들에게 보여주려고 쓰는 거라 그랬어. 절대 시험장에서 이거 쓰는 거 아닙니다. 네모 동그라미만 쳐도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 그럼 자 생각해봐. 분모값을 100으로 간주했다는 건 자 얘가 100A일 때 뭐라 그랬지? 조건절 있을 때 이 분모값을 100으로 놓으면 된다고. 100A일 때 여자는 얼마라는 이야기야? 80A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100A일 때 여자는 80A구나. 선생님 어차피 AA 없어지니까요 100분의 80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100분의 80 해도 돼. 근데 선생님이 왜 100A라고 놓고 시작을 하냐면 나중에 아이들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얘도 84지. 그럼 이건 뭐냐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 남자 100일 때 여자가 84다. 근데 아이들이 무의식 중에 여기 100이랑 여기 100이랑 같이 움직여.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조건절에 100A라고 놓고 시작하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얘는 100B와 얘 84B거든. 이해가 돼? 즉 평균 값 자체가 100A와 100B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같은지는 몰라. 그런데 얘네 둘끼리는 비교할 수 있는 거지.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분모값 100A로 놔주세요. 근데 선생님도 솔직히 A 잘 안 써. 만약에 A 안 쓰면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해야 돼. 저 100과 저 100은 다른 100이라는 걸. 그것만 하면 굳이 A, B 안 써줘도 상관없어. 근데 선생님은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써서 움직일게요. 자,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비독거 노인 수급자 평균 수급액 네모. 대비 앞에 네모. 대비 앞에 네모만 쳐도 어디로 가야 될지가 보인다고. 그 다음 독거 노인 수급자 평균 수급액 동그라미. 얘를 100C라고 놓고 보면 얘는 64C겠죠. 얘를 100D라고 놓고 보면 얘는 120D겠죠. 자 이제 이 아주 기초적으로 다 접근했고 기억, 니은, 디귿, 봅니다. 먼저 기억. 사후 처방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평균 수급액은 비독거 노인 수급자보다 독거 노인 수급자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후 처방의 성격이 강한 게 뭐지? 기초연금이야 국민연금이야? 라고 하면 그치 기초연금이 공공구조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죠. 그리고 이거 선생님이 이쪽에다 써볼까요? 몇 번째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난 애기들에게 이거 좀 외웠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금전적 지원과 비금전적 지원이 있습니다. 금전적 지원, 비금전적 지원이 있는데 금전적 지원에 두 가지 있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비금전적 지원에 사회 서비스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야 뭐 기타 등등 뭐 서비스 뭐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괜찮은데 아니 사회보험 5가지는 외웠으면 좋겠다고. 공공부험? 공공부조 3가지는 외웠으면 좋겠다고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 5가지 중에서도 하나는 몰라도 돼.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오히려 얘를 제일 많이 들려. 노인, 장기, 요양보험. 나머지 하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해서 산재보험이라고 있는데 산재보험 자체는 워낙에 잘 안 다루니까 4가지라도 알아두라고. 이거 들으면 사회보험인 건 알아야지. 그리고 애기야 공공부조 3가지는 알아두자. 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의료급여.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제도. 기초연금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3가지는 알아두자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지금 기초연금 하는 순간 공공부조. 그러니 얘 사후 처방이 강하죠. 사후 처방이 강한 제도의 평균 수급액은 밑에가 비독거 노인이죠. 여기 밑에가. 이게 분모값이니까. 비독거 노인.
이때 독거노인이 120이란 이야기야. 그럼 더 크네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띵동 기억. 그 다음 니은입니다. 상호부조의 원리를 적용한 제도는요 라고 한다면 사회보험이니까 여기 사회보험 국민연금이죠. 예, 이 평균 수급액은 비독거노인 수급자보다 독거노인 수급자가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평균 수급액? 아니 비독거노인이 100일 때 독거노인이 64야. 그러니 비독거노인의 요 수급자 요 돈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쯤 와서 이제 알 거야. 기준값 100을 가지고 100보다 크다면 분자값이 더 큰 거, 100보다 작다면 분모값이 더 큰 거. 그냥 그렇게만 하고 이거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얘 하나도 없어도 뭐야 분모값이 100일 때 얘는 다 작네. 뭐야 얘 분모값 100인데 얘가 분자가 더 크니까 기억이네. 이 속도도 괜찮아. 근데 그거보다 선생님이 더 강력하게 얘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건 모든 문제에 통용돼. 어떤 조건절이 주어졌었을 때 분모값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분모값 100으로 놓고 시작하는 거 말이지. 그럼 그 의미를 혼자 다 파악할 수 있거든. 기억은 맞고 니은은 안 맞습니다. 이제 디귿으로 넘어갑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에 여자 노인의 수급자 평균 수급액은 전체 노인의 수급자 밑줄 그어주세요. 자, 요거 지울게요. 눈으로 확 보여지게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지금 수익자 부담 원칙이요 라고 한다면 국민연금일 겁니다. 남자 여자 물어보니까 여기 80이 되네요. 그지? 근데 이 부분에서 진짜 맨날 나오는 게 있어. 이건 그냥 유형으로 익혀도 잘 생각해봐. 지금 여기를 보면 남자의 금액분에 여자 금액이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그지? 근데 있잖아. 전체 금액은 남자 여자의 금액이야. 이건 또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 실제로 평균일 수도 있고 전체 파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이게 평균인 경우와 전체 파인 경우는 성불평등 문제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1, 2주차에 다 다루었어. 2주차쯤까지 해가지고. 왜냐면 절대치인 경우는 남녀 합이 100으로 움직이는 거여서 남자가 커지면 여자가 줄어드는 형태고, 평균 같은 경우는 남자 평균, 여자 평균 사이에 중간에 만들어지게 돼. 이건 평균과 전체 파이의 차이가 있지. 절대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남녀 전체 임금이에요 라고 하면 남자 임금 이만큼에 여자 임금 이만큼. 근데 만약에 평균이라고 치면 남자 평균과 여자 평균 사이에 전체 평균이 있게 돼. 그렇지. 얘는 절대치의 개념으로 다 합쳐서 100%로 움직이는 반면에 얘는 남자 평균과 여자 평균 사이의 전체 평균이다. 이해하셨죠?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평균이네. 남자 평균이 지금 100인데 남평이 여평이 80이란 이야기야. 그러면 원래는 남자 평균 비율 전체 비율 평균 전체 비율로 여기 사이 어딘가인데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남자 노인수와 여자 노인수가 같아요. 그러면 남자를 100A라고 놓고 보고 여자를 80A라고 놓고 보면 얘 둘이 숫자가 똑같다라는 건 이 거리가 똑같아야지. 그러니 여기 평균 90A가 나옵니다. 따라서 얘 평균 수급액은 80%를 넘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맞는 말입니다. 왜냐? 저 생각해봐. 100A분의 80A가 80%인데 전체 평균이 90A잖아. 그 중에 80A니까 당연히 80%를 넘지요.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얘는 실제 계산이 필요 없어. 왜요? 자, 봐봐. 익숙해진다면. 근데 만약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선생님의 이 방식대로 분모분의 분자 설정하고 뭐 따지는 거 하나하나 따져주면 돼. 만약에 익숙해진다면 이런 개념이지. 남자 평균분의 여자 평균이 80이래. 근데 남자 평균이 100이야. 여자 평균이 80이고. 근데 전체는
이 100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비율 전체 비율 평균 전체 평균. 그러니까 남자가 100이고 여자가 80이면 여기 사이에 어딘가겠지. 그럼 얘는 100보다 무조건 작아. 무조건 비율이 큽니다. 끝. 이렇게 해도 돼. 80을 넘는다라는 말 띵동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딕은 맞네요. 기억 딕은 맞았습니다. 자, 이제 리을로 넘어갑니다. 자, 리을 같은 경우 뭔가 숫자도 뭐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다 처음 보는 건데, 자, 이것도 결국은 비율 절대시인가요? 즉 분모분의 분자만 설정해주면 돼. 남자 노인 수급자 평균 수급액에 대한 애기야, 대한 앞에 네모죠. 이거 봐. 요거 알파 대비 베타, 알파 중 베타, 알파에서 베타 차지, 알파에 대한 베타. 그러니까 요게 이거 분모값이구나. 그 다음 이거 여자 노인 수급자 평균 수급액의 비는 두 제도 중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가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연금부터 볼까요? 있잖아. 지금 남자 노인 수급자 평균 수급액에 대한 여자 노인 수급자 평균. 근데 여기 그대로 나와 있네. 여기 80. 원래대로라면 얘를 꼬아서 다른 거랑 비교할 수 있게 하는데 지금 정말 심플한 문제니까 얘 80. 기초연금은요? 얘가 분모, 얘가 분자. 84. 근데 지금 뭐래?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사회보험이니까. 크다? 아니요. 더 작다죠. 따라서 리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기억 딕을 골라 2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분모분의 분자를 세팅해 주는 거.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2번) 문제. 이제 익숙해지셨나요? 인구 부양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인구 부양비. 그지? 100%짜리라고. 그리고 우리 인구 부양비 구몬 문제로 풀었잖아. 구몬 문제가 뭐냐면 비율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물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구몬 문제가 필요가 없는 더 쉬운 문제였어. 이게 작년 10월 모의고사였거든. 어디 한번 같이 선생님과 해봅니다. 인구 부양비. 다음 주가 9월 모의고사니까 선생님 인구 부양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구 부양비 관련해서 유소년 저쪽에다 적어야 되겠다. 이건 여기다 적고 조금 넓게 해볼게. 여기에 인구 부양비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 한번 다 정리해 봅니다. 먼저 얘 유소년 부양인구 노년인구. 난 이걸 항상 A, B, C로 자리 똑같이 세팅시켜 놓을 겁니다. 그지?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는 세 가지가 다야. 먼저 첫 번째, 인구 비율이 제시된 경우. 시험 문제에서 인구 비율이 제시되었어. 그러면 어디를 100으로? 여기를 100으로. 이게 첫 번째야. 그지? 그리고 여기에 유소년 비율, 여기에 부양 인구 비율, 여기 노인 인구 비율. 그냥 여기다 적고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적으면 돼. 두 번째, 부양비가 제시된 경우는요. 자, 부양비가 제시된 경우인데 애기들 부양비 듣자마자 애기는 무엇이 생각나야 되냐면 이것은 부양인구 100명당 유소년 몇 명 이 개념이야. 이게 유소년 부양비야. 그지? 그리고 부양인구 100명당 노인 몇 명이라고 하는 게 노년 부양비야. 그러니 부양비가 제시된 경우는 어디를 100으로 놓고 시작한다? 여기를 100으로 놓고 시작한다. 그리고 여기에 유소년 부양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년 부양비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뭐지? 노령화 지수가 제시된 경우. 이 경우라면 똑같이 바세겐데 어디를 100으로? 여기를 100으로 놓고 여기에 노령화 지수 써주면 돼.
이건 유소년이 100명일 때 노인은 몇 명 이 개념이거든. 그리고 결국은 얘네들의 조합을 통해서 비율 맞춰서 움직이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 비율 맞춰서 움직여서 하나의 발을 다 채워주면 돼. 하나의 발을 다 채워주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 거야. 총 인구 중 부양 인구, 즉 15세에서 64세 인구의 비중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로 하나의 발을 채우든 얘로 채우든 이쪽으로 채우든 상관없이 A, B, C 더한 값에 B 곱하기 100입니다. 특히 아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죠. 부양비가 제시된 경우라면 100 플러스 총 부양비분의 이 내용은 100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총 부양비가 커질수록 부양인구의 비중이 줄어드는 걸 1, 2초 만에 찾아낼 수 있단 말이야. 이걸 1, 2초 만에 찾아내는 아이와 이걸 막 하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 이 연습 선생님이 구문풀이라 그래서 정말 유치하지만 그 바로 해가지고 다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 연습까지 시켰어. 그러니 요 개념 이걸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작년 10월 문제는 이거보다 더 쉽게 나왔어. 오답률은 높았다. 그건 인구 부양비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아직은. 근데 이거 되게 쉽게 풀립니다. 어디 볼까요? 먼저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쭉 봤을 때 연결고리가 없어. 연결고리가 없다는 건 각 연도마다 몇 명인지는 서로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거 연결고리 없는 문제네. 자, 이제 먼저 1990년부터 봅니다. 먼저 1990년. 인구 비율이 나왔네. 애기야, 인구 비율이니까 어디를 100으로 놓고 시작해? 여기를 100으로 놓고 시작하면 되지. 지금 0세에서 14세 인구가 20이고요. 65세 이상 인구가 10입니다. 이 얘기인 즉슨 여기는 70이네요. 끝. 2000년입니다. 인구 비율 여기 100으로 놓고 시작합니다. 0세에서 14세 20이고요. 65세 이상 20입니다. 그럼 여기는 60이네요. 끝. 2010년입니다. 전체 100으로 놓고 시작하고요. 0세에서 14세 인구 비율 10이고요. 65세 이상 인구 비율 30입니다. 여기는 60이겠네요. 끝. 다 했다. 이제 나머지 하나씩 보는 거야. 자, 노령화 지수 뭐지? 유소년 분의 노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요거 다시 요거로 부양비 이야기할 때 노령화 지수는 A, B, C 이렇게 나와 있을 때 A분의 C 곱하기 100. 그럼 자, 2010년이랑 1990년 봅니다. 1990년의 노령화 지수는요. 20분의 10. 2010년의 노령화 지수는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10분의 30. 2분의 1이랑 3이야. 6배네요. 끝. 3배 썼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유소년 부양비라고 물어봅니다. 애기야, 유소년 부양비는 또 뭐지? B분의 A. 이게 유소년 부양비야. 곱하기 100은 어차피 비교할 땐 없어도 되잖아. 여기는 70분의 20이고요. 2000년 60분의 20입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얘가 더 큽니다. 분자는 같은데 분모가 더 작잖아.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크네. 그러니 2000년이 작다. 아니요. 2000년이 크다입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의 합은 총 부양비라고 합니다. 총 부양비라는 건 뭐냐면 요거 B분의 요거는 지울게요. B분의 A 플러스 C 곱하기 100. 이게 총 부양비잖아. 그러니까 자리로 다 기억을 해야 돼. 그렇다면 얘는 70분의 30. 2000년 물어보는 거네. 이건 1990일 그지? 그럼 이 2000년 어디 한번 찾아볼까요? 2000년 60분의 40. 그 다음 2010년 60분의 40. 뭐야, 같다네. 따라서 얘 크다가 아니라 같다입니다. 끝.
4번 15세에서 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요. 이거 노년부양비. 왜냐면 딱 보자마자 뭘 얘기하는지 이거 봐봐. 부양비 나오면 부양인구 100명당 이거 몇 명 이 개념이란 말이야. 이해되셨죠? 그럼 자 이제 노년부양비 가볼까요? 노년부양비는 B분의 C 곱하기 100. 이제 노년부양비 1990년 70분의 10. 2010년 60분의 30. 2010년이 당연히 더 크죠. 그러니 얘 띵동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얘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 볼까요? 2000년 대비 2010년 노년 부양비는 하락하였고 노령화 지수는 상승하였다. 얘네 둘을 물어봅니다. 노년 부양비 60분의 20. 근데 지금 60분의 30입니다. 커졌네요. 그러니 하락하였고 틀렸습니다. 그 다음 노령화 지수는 20분의 20 그리고 10분의 30입니다. 이 또한 커졌지요. 그러니 답 5번 낼 수 없습니다. 인구 부양비는 절대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 지금 작년 10월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오답률이 꽤 높았지만 이미 아이들은 익숙해져서 지금은 조금 더 어렵게 문제가 출제될 거야. 어렵게 문제가 출제될 땐 이런 개념이죠. 인구 비율 제시하고 부양비 제시해서 그래서 같은 발을 맞춰주는 게 포인트야.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이랑 또 연습을 하겠지만 꼭 바가 안 채워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랬었어. 그지? 그래서 얘 꼭 바가 안 채워져도 뭐 증가율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뭐 노령화 지수만 보고도 자 생각해봐. 9월 모의고사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올 거야. 노령화 지수가 뭐 2000년에서 2010년 뭐 30에서 40으로 증가했대. 그냥 노령화 지수가 커진 것만 보면 유소년 인구 증가율보다 노년 인구 증가율이 더 큽니다. 노인 인구 증가율. 이게 1초 만에 따라붙는 아이와 이거를 계산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왜요? 자 봐봐. 노령화 지수 A, B, C 이게 뭐지? A분의 C 곱하기 100이지. 이 이야기는 A분의 C가 30이었는데 A 프라임, C 프라임이 40이 되었다는 이야기야. 증가율 알파 베타 뭐가 더? 얘가 커진 거보다 분자가 더 커졌기 때문에 얘의 값이 커진 거야. 그러니 유소년 인구 증가율보다 노인 인구 증가율이 더 큽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솔직히 이제 증가율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1초 만에 5x인지 판별해. 왜냐면 그렇게만 해도 제낄 수 있는 게 한두 개가 생겨나거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부양비 다 끝났고요. 이제 세 번째 어디 한번 확인해 봅니다. 성불평등과 관련된 이야기. 성불평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성불평등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이다? 조건절. 자, 이 문제에서 애기들이 꼭 신경 써야 되는 건 조건절. 그리고 혹은 시기 또는 지역이 구분되는 경우 절대치 비교의 연결고리. 시험장에서 이 두 개 꼭 신경 써주세요. 왜요? 조건절에 결국은 분모분의 분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건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야. 그 조건절이 이야기하는 수치의 의미 파악. 이게 포인트거든. 그리고 연결고리라는 건 뭐냐면 보통 대부분 비율이 주어진단 말이야. 대부분. 100%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비율이 주어지는데 그 비율을 보고 절대치 구분할 수 있는지 절대치 비교할 수 있는지의 그 연결고리를 물어보는 거야. 자, 지금 이렇게 봤더니 그림은 각국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남녀 간 평균 임금 격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 남녀 평균 임금은 지속적으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구나. 밑줄 긋고 별표 연결고리. 아, 해마다 남성 임금은 증가하고 있었다. 오케이. 해마다 남성 임금은
증가. 이게 연결고리죠. 오케이. 자, 이제 하나씩 따져볼까요? 먼저 1980년 고소득층에서 여성 평균 임금은 전체 평균 임금의 40%이다.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조건절. 얘가 조건절이네. 그지? 선생님은 애기들에게 보여주려고 요거를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게끔 적어볼게요. 다시. 이건 남성 평균 임금 분의 남성 평균 임금 마이너스 여성 평균 임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한 거야. 자, 이 첫 시작이 무엇이다? 분모값을 100의 2로 끝. 이 조건절 분모값 100의 2로. 이유는 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혹 가다가 분모값이 10일 때가 편할 때가 있고 가끔 가다가 분모값이 1일 때가 더 편할 때가 있어. 분모값 1일 때가 더 편한 때는 언제냐면 잠깐 볼까요? 분모값이 1일 때가 편한 건 24페이지 3번 문제 봐봐. 이 여기에서 지금 A, B, C, D 기업에 이제 여기 여성 B가 있어. 여기 조건절 보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기준은 그 분모값이 무엇인지를 세팅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되는데 이 여성 B 같은 경우는 남성 수분의 여성 수. 이 경우는 분모값을 1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 이 분모값을 100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곱하기 비율 자리여서 100이 있기 때문에 얘 없애주려고 100으로 한 거야. 근데 지금 여긴 곱하기 100이 안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굳이 여기는 분모값을 100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는데 선생님 저는 그거 보느니 귀찮아요. 그냥 분모값 다 100 할래요. 괜찮아. 분모값 100일 때 그럼 여성은 150이 되는 거니까 괜찮아. 이건 어디에나 통용될 수 있는 거. 근데 상황마다 100A가 더 좋을지 그냥 A가 더 좋을지는 그때그때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건 애기들이 편발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 알고 있어도 갈 길이 보여. 이 문제 보면 애들이 멍하고 있거든. 뭐야 도대체. 배우지도 않았던 건데 이건 도대체 어디. 분모값을 100으로 하는 순간 갈 길이 보입니다. 분모값 100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이 60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가 보자. 왜냐? 1980년 고소득층이라니까 고소득층 요거 60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 자, 분석하고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특히 성불평등 문제는 밑에서 보고 위로 올라가는 거야.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 분모값 100으로 놓고 시작을 해서 남자가 평균 임금 100A일 때 남자 빼기 여자네. 남자가 100일 때 여자가 얼마여야지 얘가 60이 될까? 그렇지. 그러니 여기선 여자가 40A네요를 애기 스스로 찾아줘야 돼. 난 풀이를 해주는 게 아니야. 애기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는 거야. 물론 뭐 이게 결국 풀이지만.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걸 풀이해줘서 이렇게 하는 거였네요. 이거 알면 뭐해. 완전히 또 새롭게 나오면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전부 다 조건절에서 시작해서 조건절에서 끝납니다. 그러니 얘는 남자 평균 임금이 100일 때 여자 평균 임금이 40이란 이야기네. 그럼 선생님이 40 맞나요? 애기야, 남자가 100이고 여자가 40이면 평균 전체 평균은 100과 그리고 40 사이 어딘가지. 자, 생각해봐. 평균이야. A 반 평균 점수 100점이래. 공부 잘하는 반이라고 쳐보자. 근데 B반의 평균 점수가 40점이래. A반, B반 몇 명인지 몰라. 근데 얘네 둘을 섞었는데 140이 될 수 있어, 평균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 여기 사이 어딘가란 말이야. 근데 저게 진짜 많이 나와. 요즘에 성불평등 문제, 지역 불평등 문제가 메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준값 100으로 잡아놔. 그 다음에 비교값이 나와. 그리고 그 중간 평균, 전체 평균은 그 사이 어딘가일 거야. 그럼 자, 어디 한번 볼까요? 남자가 100일 때 여자가 40이라는 이야기는 얘가 40%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여자 40은 똑같이 있을 텐데 전체 평균은 생각해봐. 얘가 100이면 얘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 무조건 얘가 더 큽니다. 40을 초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걸 보는 눈을 키워야 돼. 아, 이거 문쌤이 남자 평균, 여자 평균이고 전체 평균이면 전체 평균 그 사이 어딘가요? 라는데 이게 떠올라야 돼. 애기들이 나한테 그랬었거든. 선생님 저 시험장 갔는데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괜찮아. 여기 딱 보자마자 남자 평균, 여자 평균 나왔잖아. 전체 평균은 이게 기억나야 돼. 남자 평균, 여자 평균. 보통은 뭐 대부분 남자 평균 임금을 높게 설정합니다. 그게 리얼한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남자 평균, 여자 평균이 있으면 전체 평균은 그 중간이다. 그런데 얼마인지는 모른다. 즉 남자가 이만큼, 여자가 이만큼 평균이. 근데 남자 숫자가 많으면 평균은 이쪽에 가까울 것이고 여자 숫자가 많으면 이쪽에 가까울 거야. 비율, 전체 비율. 남자, 여자 숫자가 같다면 딱 중간일 것이고 말이지. 자, 이제 1번 답이 되지 않습니다. 2번입니다. 저소득층 평균 임금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4% 증가하였다. 자, 1990년 찾아갑니다. 저소득층 38이 의미하는 건 남자 평균 100x일 때 여자 평균이 62 맞지? x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10년 전과 비교를 하면 이때 남자 평균이 100일 때 이건 y로 잡아야지. 그럼 여자 평균이 58y라는 이야기야. 선생님 4% 증가 전혀 몰라. 얘가 100만 원 벌고 58만 원 벌었는데 얘가 1000만 원 벌고 얘가 620만 원 벌면 뭐야? 10배도 넘게 증가한 거야. 이건 아예 모르는 거야 그냥. 그럼 얘 X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1990년 대비 2000년 고소득층에서 남성 평균 임금의 상승률이 여성 평균 임금의 상승률 형광펜 집자. 상승률 밑줄 읽어주세요. 상승률. 선생님 이건 도대체 감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내용 자체는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남성 임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남성 임금이 상승한 것보다 여성 임금이 더 상승한 겁니다. 근데 선생님 이게 와닿지 않는데요? 만약에 직관적으로 선생님이 지금 방금 한 표현이 와닿는다면 더 할 필요가 없어. 그게 100%야. 1초짜리인데 굳이 거기다 막 1분, 2분, 3분을 넣어줄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게 딱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라고 하면 무조건 상승률. 이건 증가율의 다른 버전이야. 선생님의 책에 퀼러 마스터에 증가율 알파 베타 모가더라는 게 있어. 정말 유치하죠. 보기 하나에 증가율이라는 이 표현이 나와 있어. 그러면 그 표현을 잡고 움직여. 뭐 하나는 분모값, 즉 여기 A의 상승률은 B의 상승률보다 크다 뭐 이런 식이거나 X의 증가율은 Y의 증가율보다 크다 뭐 이런 식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기야 뭐 하나는 분모값, 뭐 하나는 분자값.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게 분모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 달라. 왜 그러냐면 어떤 경우는 분자를 앞에다 쓸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분모를 뒤에다 쓸 수 있고 뭐 그때마다 다르니까 그냥 이거는 상승률 나왔다. 뭐 하나는 분모값, 뭐 하나는 분자값. 즉 뭐 하나는 분모값으로 뭐 하나는 분자값의 개념으로 분명히 이 비율이 어딘가에 주어져 있습니다. 애기들이 찾을 수 있게끔 이 비율에 변화가 등장했을 거야. 그러면 그거 가지고 보는 거야. 자, 볼까요? 알파 분의 베타입니다.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 됐어. 애기야 얘가 더 커졌대. 분모의 증가율보다 뭐가 더 크다? 분자의 증가율이 더 커. 애기 알파 분의 베타인데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래. 얘가 작아졌대. 얘가 증가한 것보다 얘는 덜 증가했어야 돼. 둘이 똑같이 2배라면 비율은 똑같이 움직이거든. 그럼 자, 이거 상승률이잖아. 남성 평균 임금의 상승률 뭐 하나는 분모값, 뭐 하나는 분자값, 뭐 하나는 분자값, 뭐 하나는 분모값에 얘 딱 봤더니 여기서 찾을 수 있겠다. 1990년 남자가 100일 때 여자가 62라는 말인데 100x분의 62x죠. 그지? 우리 격차 이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2000년 갔더니 여기가 34래.
그러면 남자는 100Z일 때 여기 여자는 66Z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100Z일 때 66Z야. 얘가 더 크네. 남자의 증가율보다 상승률보다 여성의 상승률이 더 큽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1초 만에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지금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남성 임금의 상승률보다 여성 임금의 상승률이 크기 때문에 격차가 줄어드는 거야. 지금 격차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 이게 직관으로 와닿으면 괜찮아. 근데 이게 직관으로 와닿지 않으면 모아나는 분모값, 모아나는 분자값만 찾아가면 돼. 분명히 저기 안에 다 있어. 자, 이게 이번 9월 그리고 올해 수능에 가장 연계될 가능성이 큰 건 인구부양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 3번 상승률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거 이야기했고, 실제 시험은 증가율이 더 많이 나와. 인구부양비와 관련해서. 아까 선생님이 인구부양비 했던 이야기 잠깐 본다면 이런 부분이죠. 노년부양비가 15에서 30으로 증가하였대.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니까. 야,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부양 인구 증가율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근데 얘는 아니야. 노년 부양비가 증가했다라는 건 노인 인구 증가율이 부양 인구 증가율보다 더 크거든. 이게 1초 만에 되면 좋은 거고. 왜요 선생님? 자 봐. 증가율이 나오면 모아나는 분모값, 모아나는 분자값이잖아. 그러면 노년 부양비라는 건 부양 인구분의 노인 인구야. 그럼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부양 인구 알파분의 베타가, 만약 여기서 우리가 ABC라고, 우리는 항상 여기를 ABC라고 하니까 부양 인구 B분의 C, 여기가 지금 B 프라임, C 프라임으로 갔는데 얘가 더 커졌대 라고 하는 순간 분모의 증가율보다 분자율이 더 큰 거야. 처음에 이러한 중간에 이런 과정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어.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구구단 처음에 생각해보면 여기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구구단을 배우지 않았을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때 구구단은 맨 처음엔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9 이러다가 어느 순간 3, 3은 9 이렇게 넘어가도 3, 3이 9라는 거 모르지 않잖아. 너무 자연스럽게 딱 와닿잖아. 그것처럼 얘도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3번 답이 되지 않습니다. 4번으로 넘어갑니다. 2000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남녀 평균 임금의 차이는요. 지금 격차가 33%로 갔지만 아니 고소득층에서의 격차 33%라 저소득층의 33%는 같을 수가 없지. 왜요 선생님? 자, 또 이해 먼저. 지금 얘를 다 이렇게 해서 고소득층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남자를 100A라고 놓고 보자 여기를. 그러면 여자는 67A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격차가 37A지. 그러면 여기 저소득층은요. 100 XYZ 다 나와있으니까 W라고 치면 얘는 67W야. 근데 여기야 W와 A와 다르잖아. 얘는 100만 원 벌고 얘는 1000만 원 벌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X. 자, 이제 5번입니다. 1980년, 2010년 모두 저소득층에서 여성 평균 임금은 남성 평균 임금에 남성 평균 임금 100일 때 여성이 58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언제나 50%를 넘습니다. 그지? 따라서 답입니다. 5번입니다. 선생님은 가장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걸렸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분모분의 분자 세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다 보여줬어. 분모분의 분자. 여기서 나와 있는 조건절에 맞춰서 100의 1로만 넣어주면 되는구나. 근데 나중에 되면 격차가 의미하는 바도 증가율이 의미하는 바, 상승률이 의미하는 바가 꼭 구구단이 우리한테 익숙해져서 바로 답이 딱 떠오르는 것처럼 그 정도로 떠오르게 된다면 선생님의 지금 이 표현들은 별로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직관적으로 이해가 딱 안 떠오른다면 이 과정 거치면 되지 뭐. 기준값 100의 1이라고 쓰고 시작하면 돼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계층 이동 어디 한번 볼까요?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국 계층은 상, 중, 하로 구분되며 조사 대상자의 부모는 모두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층 이동 같은 경우 선생님이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계층 이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계층 이동 박스를 빨리 채우는 게 중요했었어. 언제까지냐면 2017년부터 2020 수능까지는. 작년 2021학년도 6, 9, 11 전부 계층 이동 단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고 올해 6월에 계층 이동이 나왔는데 옛날로 회귀한 느낌이야.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바. 계층 이동 같은 경우에 오히려 표분석으로 메인으로 막 이런 분모분의 분자 비율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얘가 상승 이동, 하강 이동 알고 있나? 계층 이동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나? 이게 중요한 건 거야. 이게 어떤 거냐면 선생님은 이제 오랫동안 애기들을 가르쳤으니까 평가원이 교육 과정에 대한 이런 변화를 줄 때마다 이 문제 출제 방향이 좀 다르다. 예전에 2014학년도 이때 빈곤 문제가 메인으로 들어왔어. 원래는 그 전까지는 어우 지저분해. 잠깐만. 아우 지저분해. 그지? 자 이제 이 전까지는 빈곤 문제가 메인이 아니었었어. 주제도 없었고. 근데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막 이런 개념들이 들어온 거야. 그리고 2015학년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2학년도인 거고 7년 전에 얘가 메인 중에 메인이었어. 6, 9, 11 다 빈곤이었어. 그리고 2016학년도 6, 9도 빈곤이 메인이었다가 이슈가 한번 터져. 빵! 과연 빈곤율이 같을 때 빈곤선이 같다고 볼 수 있는지 난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어. 그 킬러 마스터에서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게 평가원이 자기는 그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한다고 이미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서 문제를 안 낼 거야. 근데 평가원이 애매모호한 걸 굳이 낼 필요가 없어. 다른 거 낼 게 많은데. 근데 빈곤은 다루긴 다뤄야 되겠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 이후부터는 아주 간략한 기초적인 빈곤의 비율 정도만 묻거나 개념을 묻습니다. 주관적 빈곤 알아? 객관적 빈곤 알아? 절대적 빈곤은 이런 건 건데 상대적 빈곤은 주관적 빈곤이니? 아니야! 이런 거. 그해 수능에 주관적인 이러한 빈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이거 상대 빈곤 아닙니다. 상대적 빈곤도 객관적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야. 주관적 빈곤은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가난한 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오히려 물어봤는데 또 틀렸어. 왜냐? 지금까지 표로 나오다가 표는 오히려 표의 비중을 줄어들이면서 개념을 강화시키니까 애들이 오히려 놓친 거야. 어색해서. 계층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올해 3월 학력평가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게 평가뿐만이 아니라 학력평가의 문제 출제 방향성도 작년을 기준으로 움직이니까 얘 또한 가장 기본의 개념을 묻는 쪽으로 바꿨어. 그래서 애기들은 기본적으로 계층 이동에 대한 개념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건 거야. 우선 어디 한번 봅니다. A국의 사회 이동을 조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봅니다. 사회 이동과 관련하여 기준이 3개가 있어. 이건 개념이야. 그래서 이건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사회 이동을 나누는 기준이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동의 방향성. 이렇게 올라가면 상승 이동, 이렇게 내려가면 하강 이동, 이런 걸 우리는 수직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동의 방향성에서 이렇게 계층 이동, 같은 계층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 얘네들은 이렇게 계층을 넘나드는 것. 같은 계층 안에서 움직이는 건 수평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하나도 안 어려운데요? 근데 애기들 알고 있었니? 부모와 자식 간엔 수직 이동만 다룹니다. 부모 자식 간엔 수평 이동이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아, 부모 자녀 간에는 이것만 있구나. 이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만 얘기하는구나. 즉 세대 간 이동은 수직 이동만 얘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세대 내 이동이죠. 한 개인의 삶에서의 이동. 세대 내 이동은 둘 다를 다룹니다. 개념이야. 지식이기 때문에 모르면 못 풀어. 근데 과연 이게 평가원에서 다룬 적이 있나요? 직접적으로? 없어.
그러니까 애기들은 더 어색해. 어려워서가 아니라. 두 번째. 이동의 원인. 야, 왜 이동한 거야? 이런 거. 얘 개인적 이동. 엄청 노력을 해서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뭐 맨 처음에 일용직부터 시작했지만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굴지의 재벌이 되었대. 개인적 이동이야. 사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변한 게 아니라 자기가 변한 거지. 그에 비해서 나는 딱히 한 게 없는데 1895년 가보개혁으로 신분제가 철폐되었대. 난 그래서 그냥 평민이 되었어. 신분 상승이 됐네. 이런 경우 구조적 이동. 그리고 실제 개념에서 가장 꼬아서 물어본다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이동의 범위. 이게 왜요, 선생님? 이게 있잖아. 세대 간 이동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입니다. 어렵지 않아. 예, 부모 자녀 간에는 수직 이동, 즉 상승 이동, 하강 이동만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제 세대 내 이동입니다. 우리는 항상 한 개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동,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 생각해보자.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빈농이라는 건 가난한 농민. 그래서 빈농의 자식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갑, 빈농의 자식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을. 그런데 항상 시험 문제는 명확한 기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랑 부모는 계층 이동이 없어요. 계층 고정,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고정, 일정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난 갑이 변호사가 되었어.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래. 변호사. 분명히 하층이었지, 부모는. 근데 지금 갑은, 변호사 갑, 요거 이렇게 넓고 쭉 여기까지, 현재 변호사 갑이 되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상층입니다. 자, 빈농의 자식이었으니까 하층이었죠, 태어났을 때. 예, 굴지의 재벌 CEO가 됐습니다. 은 완벽히 변호사를 고용했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완벽한 초상류층. 그럼 선생님, 이거는 세대 간 이동 맞고요. 둘 다 세대 내 이동도 맞는 거 아닌가요? 둘 다 세대 간 이동 맞습니다. 빈농의 자식인데 자녀는 상층이 된 거니까. 세대 간 이동 맞습니다. 빈농의 자식인데 자녀는 상층이 됐으니까. 그런데 세대 내 이동은 모릅니다. 이게 지식으로 들어오면 엄청 어려워. 왜요? 자, 세대 내 이동은 사회학적 분류로서 약속을 했어. 한 개인이 사회에 최초로 진출했을 때 그 시기와 현재를 구분합니다. 혹은 중간중간을 구분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시점이야. 근데 예를 들면 빈농의 자식 갑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어. 수능도 1등, 서울대학교, 사법고시도 1등. 인생 첫 번째 직장이 변호사였어. 세대는 이동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왜? 인생 첫 번째 직장이 변호사잖아. 그러니까 인생 첫 번째도 이미 상층으로 시작을 한 거야. 변화가 없어. 근데 여기 빈농의 자식 을인데 성격은 좋아. 꼭 공부만 한다고 성공하진 않거든. 인생에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면 성공을 해. 근데 공부는 별로 재미가 없어. 맨날 놀았지.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딱히 할 일이 없네. 이런저런 그냥 알바나 일용직을 전전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건 하층일 거야. 그러다 어느 순간 안 거지. 난 영업을 해야 되겠다. 내가 무언가를 팔기 시작하면 막 사람들이 막 끌어모아가지고 엄청나게 이달에 판매왕, 내가 이런 걸 되는구나. 그때부터 쑥쑥쑥쑥 승진을 하더니 재벌까지 되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첫 직장은 알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층이었어. 점점 올라가서 상층됐지.
세대 내 이동입니다. 얘는 세대 내 이동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건 이 개념을 잘 알고 주어진 조건절을 보면서 애기들이 판별해줘야 돼. EBS에서는 항상 다뤄지는 부분이지만 이게 평가원에서는 메인으로 다뤄진 적이 없었어.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 내용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 아이들은 헷갈린다는 거야. 왜냐? 이건 표분석이 강화되었었고 표분석이 중요했었을 때 얜 박스를 빨리 채우는 게 중요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오히려 표분석이 약화되고 이 계층 이동과 관련해선 표분석의 비중이 좀 줄었어. 계층 이동과 관련해서. 나머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때 오히려 개념을 물어볼 수 있는 건 거지. 자, 이제 어디 한번 볼까요? A국의 50대 인구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현재 계층과 20년 전 계층. 지금 현재와 20년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세대 내 이동일 것이고 얘는 세대 간 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사회적 이동 요인까지 물어보네요. 얘는 개인적 이동 혹은 구조적 이동이 있겠죠. 시험장에서는 이거 쓰는 거 아닙니다. 나는 지금 애기들에게 개념을 지식을 설명해 주려고 여기다 한번 써보는 거야. 1번 조사 대상자의 현재 계층과 20년 전 계층을 비교합니다. 상승 이동한 사람이 하강 이동한 사람보다 많았어요. 이렇게 조사 대상자의 현재 계층과 부모의 계층을 비교했습니다. 이거 세대 간 이동이겠죠. 하강 이동한 사람이 상승 이동한 사람보다 많았어요. 사회 이동한 사람 중 자신의 노력과 성취를 통해서 사회 이동한 사람이 과반수 50을 초과하네요. 자신의 노력과 성취를 통해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얘가 개인적 이동이겠죠. 먼저 1번부터 확인해 봅니다. 기억을 기준으로 사회 이동은 개인적 이동과 구조적 이동으로 구분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지, 사회 이동의 요인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식을 묻는 문제였던 건 거야. 그지? 그러니 얘 기억 맞는 말. 니은 갑니다. 니은 세대 간 이동의 여부를 조사 대상자의 현재 계층과 20년 전인데 세대 간이야? 세대 내지. 세대 내 이동 여부를 뭐야? 부모와 자기를 물어보는 건데 틀렸죠. 그러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디귿 상승 이동한 사람 20년 전 계층은 하층일 수가 없다? 아니 왜 하층일 수가 없어? 하층에서도 상승 이동 가능한데 말이 안 되지. X. 리을의 20년 전 계층은 상층일 수가 없다? 무슨 말이야? 상층 가능하죠. 하강 이동 가능한 건데. 그래서 디귿 답이 되지 않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선 실제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지금 계층 구조, 주어진 계층이 자녀 계층이래. A 계층은 상승 이동만 가능하다. A 계층은 상층일까요? 중층일까요? 하층일까요? 설마 중층이라고 얘기한 사람 없을 테니까 지울게요. 중층은 상승 이동, 하강 이동 다 되는 거니까. 자, 지금 A 계층은 상승 이동만 가능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하강 이동이 불가능한 거야. 부모와 자녀 간에. 지금 얘는 자녀 계층 A입니다. 부모 자녀 간 세대 간 계층 이동에서 상승 이동만 가능하대. A는 상층이다. 손. A는 하층이다. 손. 다 틀렸습니다. A는 상층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왜요, 선생님? 이거 지워도 되지? 다 적었지? 지울게요. 선생님 얘기했지? 평가원은 이제 계층 이동 박스를 내지 않을 거라고. 근데 100% 틀려서 다. 직관적으로 딱 보면 상승 이동만 가능한데 이게 왜 상층이에요? 하층이죠? 자, 봐봐. 여기 잘 적고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는 부모 계층을 과거라고 놓고 보자. 그리고 여기를 자녀라고 해보자. 이 이유는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진짜 무섭다? 습관처럼 과거에서 현재로 흐르지 역행을 잘 하지 않아. 무의식 중에 항상 과거, 미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자, 부모 계층 상중하입니다. 자녀 계층 상중하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계층 이동은 여기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야. 자, 생각해보자.
부모 계층 상층입니다. 얜 하강 이동만 가능합니다. 물론 중층은 하강 이동 가능하죠. 상층 같은 경우는 상승 이동만 가능합니다. 중층도 상승 이동 가능하죠. 얘는 상승 이동만 가능해. 하층이어서. 근데 얘는 하강 이동만 가능해. 상층이어서. 근데 이건 내기야. 부모 계층이니까. 부모 계층이니까.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이 A는 자녀 계층이야. 자신의 부모와 자기와의 계층 이동을 했더니 그 부모로부터 상승 이동만 해서 지금 상층인 거야. 자, 생각해봐. 이제 얘를 봅니다. 여기는 부모보다 다 높을 수밖에 없어. 상승 이동만 가능합니다. 하강 이동 불가. 자, 생각해봐. 우리의 직관의 흐름이 상승 이동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하층이라고 흐르는 건 미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 자녀 계층이 아니라 부모 계층이 주어진 경우는 전혀 헷갈리지 않았어. 부모 계층 하층에선 상승 이동만 가능하거든. 근데 지금 선생님이 제시한 건 자녀 계층이지. 그러니 자녀 계층 상중하 중에서 자녀 계층은 결과론적으로 상승 이동이 이루어져서 상층이 된 거야. 선생님이 진짜 유치한 거 여기다 써놓거든. 자상만상. 킬러 마스터에서 자상만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자녀 계층에서 상승 이동만 있다면 상층. 얼마나 애들이 많이 틀리면 내가 이런 유치한 걸 만들어 놨겠어. 자상만상. 애기야, 자매품도 있어. 자하만화. 뭐겠어? 자녀 계층에서 하강 이동만 있다면 걔는 하층이야. 이해하셨습니까? 왜? 자녀 계층은 떨어지는 것만 가능하거든. 그러니 얘는 하강 이동만 가능해. 얘는 상승 이동 불가합니다. 근데 일부러 내가 틀리라고 이렇게 낚은 거야. 왜냐? 평가원도 애기들 틀리라고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거든. 아, 그런 거구나. 이해하셨죠? 그러니 요 그래프 잘 기억하세요. 선생님은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푸느냐? 자, 선생님의 머릿속을 얘기해 줄게. 난 자상만상 안 해. 왜요? 저것도 결국 암기잖아. 저게 나한테 직관적으로 솔직히 자상만상보다 나의 직관은 얘로 움직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잘 생각해봐. 애기가 시험장에서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자상만상을 뭐 기억하고 뭐 이게 만약에 완벽하게 체득되어 있으면 괜찮아. 근데 나조차도 자상만상 잘 안 써. 애기들이 너무 자꾸 틀리니까 저렇게라도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저게 또 유용하는 아이들이 있어. 유용하게 쓰는 애들이. 근데 이제 선생님의 방식이야. 나는 자녀 계층인지 아닌지를 먼저 봅니다. 그치? 부모 계층인지 자녀 계층인지를 보는 거야. 그럼 얜 자녀 계층이네요. 그러면 부모는 왼쪽에 상중하가 있을 거야. 근데 자녀 계층이니까 자녀 상중하가 여기 있겠지.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이렇게 떠 있어. 부모, 자녀 이렇게. 근데 여기 상승 이동만 가능하대. 얘네 끝. 상층. 이렇게 움직여. 하강 이동 반대로 하강 이동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지. 그러면 하강 이동 불가한 거는 나는 얘 못 떨어지네. 상층. 근데 이게 선생님의 방식이 모든 아이들에게 다 좋다라는 건 아니잖아. 선생님은 선생님의 방식도 알려주고 자상만상도 알려주고 이런 거야. 그럼 자, 어디 한번 또 다시 볼까요? 하강 이동만 가능하대. 그럼 내 머릿속에 이렇게 떠 있지. 그런데 여기에선 올라올 수가 없어. 상승 이동 불가한 거야. 하층으로는. 그지? 하층으로 어떻게 올라와? 하층인데. 왜냐면 자녀니까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얘는 떨어져서만 하층인 거야. 그럼 얘는 하강. 하강 이동만 가능한 건 하층. 반대로 상승 이동 불가지. 아이고. 자, 이 개념은 여기 상승 이동은 불가하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디귿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리을로 넘어갑니다.
부모의 계층이 조사 대상자의 현재 계층보다 높은 경우가 여기야. 부모의 계층이 조사 대상자의 현재 계층보다 높은 경우 그리고 낮은 경우보다 많다라고 했어. 하강 이동한 사람이 더 많대.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강 이동한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건 높은 경우가 더 많은 거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 리을 맞는 말입니다. 기억과 리을 골라. 답은 2번 됩니다.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어디 한번 5번 확인해 봅니다.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A 지역은 애기야 빈곤 가구 수보다 비빈곤 가구 수가 많다. 별표 연결고리. 난 애기들에게 보여주려고 연결고리라고 쓰지 마. 애기들은 밑줄만 긋고 연결고리 절대치 비교할 수 있는 연결고리다라고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먼저 2015년부터 어디 한번 확인해 보자. 요거 1번 2015년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은 애기야 전체 나왔지. 얘는 빈곤 비빈곤 합쳐야지 전체지. 이거 꼭 뭐랑 똑같냐면 남자 평균 여자 평균 나왔는데 전체 평균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니까. 월 평균 소득은 빈곤 가구 월 평균 소득의 3배보다 많다?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아요? 자, 애기야 비율 전체 비율은 평균 전체 평균. 먼저 비빈곤 가구가 평균이 500이래. 근데 빈곤이 평균이 100이래. 이 둘의 숫자가 완벽하게 같으면 그지? 얘와 얘의 숫자가 완벽하게 같았다라면 딱 중간 300일 겁니다. 그지? 여기서 200, 여기서 200. 아니면 500 플러스 100 그리고 나누기 2 해도 상관없지. 둘이 똑같다면. 근데 지금 우리는 둘이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 이 연결고리를 통해 비빈곤 가구의 수가 빈곤 가구의 수보다 많은지는 압니다. 몇 배 많은지는 모르지. 확실한 건 따라서 전체 평균은 300 초과. 이거를 알았다라면 100보다 3배 초과합니다. 그러니 얘 띵동 답 1번 끝. 눈에 명확하게 보이시죠? 아, 이 연결고리 찾아서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거였구나. 2번 봅니다. 2016년 전체 가구 월 평균 소득. 그러니까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야. 먼저 첫 번째.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남자 평균, 여자 평균, 전체 평균 그 사이인 것처럼 비빈곤 가구 평균, 빈곤 가구 평균. 그럼 전체는 그 중간이겠지. 자, 얘 또한 딱 봤다? 320 왜 나오냐면 얘네 둘이 640을 2로 나누면 320. 이 얘기는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의 수가 같을 때는 320이 맞아. 그럴 수가 없어. 여기 평균은 이쪽에 더 가까울 거거든. 320일 수가 없죠. 320 초과. 이해하셨죠? 320이 아니라 얘를 초과한다. 그러니 2번 답이 되지 않습니다. 3번입니다. 애기야. 요 부분들 어디 한번 볼까요? 2015년 대비 2016년 월 평균 소득 증가율. 아까 선생님 증가율 근데 증가율은 증가율 2개 나와야 돼. 얘 증가율 하나 나왔어. 진짜 증가율의 개념 자체를 묻는 거야. 애기야, 증가율이라는 게 뭐야? 기준값. 얘가 100이라고 쳐보자. 얘가 300이라고 쳐보자. T 플러스 10년에 이제 얘가 변화한 거야. 얼마로 변했냐면 200으로 증가했대. 얼마로 증가했냐면 450으로 증가했대. 그러면 증가치는요. 증가 수치 절대치 자체는 100. 얘는 150이지. 근데 증가율이라는 건 원래의 것을 기준으로 놔둡니다. 그러니 여기를 A, B라고 놔두면 A, B의 증가율 보자. A는 100 중에서 얼만큼 증가해서 얘를 넣는 거야. 그러면 곱하기 100해서 100% 증가한 거야. 그럼 B는요? 얘가 기준이야. 300. 그 중에 얼마 증가했어? 150. 곱하기 100은요? 50%. 증가 수치 자체는 B가 더 크지만
증가율은 얘가 더 클 수 있어. 그러니까 증가율은 아기는 기준분의 증가한 수치만큼. 그럼 자 어디 한번 볼까요? 먼저 2015년 100에서 110만큼입니다. 10% 증가이네요. 얘는 10%가 되지 않네요. 그러니 빈곤 가구의 증가율이 더 큽니다. 따라서 빈곤 가구보다 비빈곤 가구가 크다가 틀렸어. X.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빨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자, 원래는 100분의 얼마 증가했지? 플러스 10이요. 곱하기 100 10%요. 얘 얼마 증가했어? 500분의 30이야. 곱하기 100 6%요. 아, 그래서 10%가 더 커요. 원래는 이게 정석이야. 근데 내가 계속 팁을 계속 주고 있어. 수업 때마다. 왜 그러냐면 시간 내에 푸는 것도 중요하거든. 보자마자 10%안 된다. 그럼 얘가 큰 거야. 끝. 1초 만에 끝나는 걸 굳이 안 써도 된다고. 선생님 이게 어떻게 1초에 될까요? 10% 단위로 움직여 봅니다. 이것도 지워도 되죠? 여기도 다 썼을 테니까. 자, 10% 단위로 움직이기. 정말 유치하지? 근데 앞으로 수능 내내 선생님이 계속 이 팁을 주는 거야. 조건자 나오면 분모값 100으로 놔둬라.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작년 수능 문제 선생님 파이널 모의고사 3개밖에 안 만들었는데 그 3개에서 파이널 모의고사랑 완전히 똑같이 적중률 100%라고 다 장담할 수 있다고. 왜냐? 평가원에서 나를 알 수가 없잖아. 유명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시험지를 안 본 거지. 그렇게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 내 지역 같은 경우.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그 베이스도 다 이런 베이스들이야. 분모분의 분자, 비율 이게 다거든. 이거 또 나올 거야. 이런 부분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요? 자 봐봐. 34,752 여기에 10%는요. 3,475.2가 됩니다. 왜요? 자 생각해봐. 여기에 10%가 된다라는 건 3, 4, 7, 2, 7, 5, 2에다가 0을 곱한 후 거기에 100을 해가지고 여기랑 여기랑 없어지고 한 자리 앞서 이렇게 한 거야. 자 이제 이해하셨죠? 그럼 이건 뭐냐면 한 자리만 끌어내리면 10%야. 그러면 이거 다 필요 없고 여기 10% 얼마예요? 그냥 앞자리까지만 봐. 3475.2 끝. 자 27,325 여기에 10%는요 27325 끝. 그럼 20%는요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돼. 5464 이렇게 되겠지. 근데 뒤에는 상관이 별로 없는 게 앞자리만 조금 해주잖아. 그러면 사용하는 그 특성상 디테일을 묻지 않거든. 그럼 잘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본다. 7532 여기에 10%는요 753.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증가가 한 600만큼이 증가할 때 10%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눈으로 봐도 얘는 10%가 753은 나와야 되는데 600만큼이 증가했다면 10%가 안 되잖아. 그럼 자 이걸 가봐. 여기 10% 얼마야? 10% 증가했네. 끝. 얘가 10% 증가하려면 얼마여야 돼? 그렇지 50. 근데 지금 50만큼 증가했어 안 했어? 그럼 얘는 10%가 안 되네. 얘가 더 커. 끝.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유용할 거야. 왜냐? 사문화의 특성상 대소비교가 다거든. 그러니 10% 단위로 움직이면 계산하기가 쉽구나라는 거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러면 써. 100분의 10만큼 증가했네요. 곱하기 100은 10 써. 괜찮아. 이거 쓴다고 몇십 초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익숙할 만큼 이런 하나의 팁들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애기야 4번 2015년 대비 월평균 소득의 증가액은이라고 물어봅니다. 2017년에서 이만큼 증가액이니까 수치지 수치. 그럼 얘 얼만큼 증가했어요? 20. 그렇지. 얘는 얼만큼 증가했어요? 그렇지. 얘 퍼센트지로 따지면 증가율은 몇 퍼센트야? 100에서 20이라면? 그렇지 20%. 근데 얘는 몇 프로 증가했어? 그렇지 이 속도야. 굳이 분모분의 분자를 쓰지 않아도 이렇게 대소구분으로 뚝뚝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소득 증가액을 물어봤으니까 얘랑 얘랑 비교합니다. 그렇다면 비빈곤 가구보다 빈곤 가구가 크다가 아니라 적다가 되죠. 반대로 증가율은요 라고 한다면 빈곤 가구의 증가율이 더 크겠지. 자, 이제 5번 봅니다.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의 월 평균 소득 격차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격차는 430, 여기서 여기 격차는 420이 되겠죠. 그렇다면 2017년보다 2016년이 크다가 아니라 적다가 됩니다. 이렇게 풀 수 있어. 어렵지 않아. 그리고 결국은 선생님이 여기 지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표 분석은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다라는 거. 자, 이제 이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작년 7월 문제였는데 애기야, 이 문제도 애들이 엄청 많이 틀렸다. 감도 안 잡혔대. 선생님의 아이들이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걸 보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막 이렇게 막 글을 남겼더라고. 근데 애기야, 이거 조건절입니다. 난민에 대해서 인정을 신청한 사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인정된 비율, 정확하게 이건 전체 파트 각각 비율입니다. 난민으로 온 사람, 그 중에서 난민 신청한 사람, 그 중에서 난민 인정받은 사람. 근데 애기야, 잘 생각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조건절만 보면 됩니다. 이거 다시는 안 나오지. 근데 이거 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이거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애기는 결국 분모분의 분자의 세팅값에서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해서 헷갈렸던 건 거야.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조건절이 다라 그랬지. 이 조건절 곱하기 100 붙었네. 분모값을 뭐? 100으로 놓고 시작한다.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가면 보일 거야. 어디 볼까요? 먼저 다음은 각 국가 의율국의 난민 신청 및 난민 인정 비율이다. 두 국가의 국민이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례는 없으며 난민 인정은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에 한정한다. 또한 입국한 난민의 수는 의국이 각국의 2배이다. 밑줄 긋고 별표. 연결고리죠. 인구수. 지금은 비율이 나와 있는 건데 이거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여긴 거야. 숫자. 어디 보자. 난민 신청 비율. 여기 분모값 여기 찾아주면 돼. 각국 혹은 의국으로 입국한 난민의 수를 100A라고 놓고 보면 그때 각국에서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 수 곱하기 100이니까 얘가 40이 되려면 여기 40A가 되겠죠. 끝. 이해하셨죠? 자, 지금 의국이 각국의 2배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200A라고 하면 돼. 그지 않아? 근데 선생님 저는요 200A 말고요 처음부터는 그냥 100B로 할게요. 그래 그래도 돼. 이렇게 하겠네. 그지? 얘는 이렇게. 만약에 2배다라고 한다면 기준값 얘가 100일 때 얘는 40이요. 얘가 딱 2배니까 여기 200일 때 얘 100이요. 이래도 됩니다. 맞춰줬죠? 자, 난민 인정 비율입니다. 지금 의국에서 각국에서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 수분에 각국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 수입니다. 근데 애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인정을 신청한 사람 수가 여기지. 이거를 그대로 40A분의 얼마가 10%겠니? 라고 하면 4A 끝. 이해하셨습니까? 선생님 근데요 저요 헷갈려요. 여기 10이니까 100x분의 10x 하면 안 돼요? 괜찮아. 100x분의 10x라고 해보자. 근데 이 100x가 얼마여야 돼? 40이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100x는 40입니다. 이 중에 얼마예요? 약분 4배 됐네요. 여기도 4배네요. 비율만 맞춰줘서 움직이면 돼. 뭐가 더 편한지는 애기들이 결정하면 돼. 여기 4. 끝.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얘가 40명이 신청했을 때 얘 4명 허가되네요. 자, 이 이야기는 여기 50B분의 여기 20%가 되려면 여기는 10B여야 돼. 그래야지 곱하기 100해서 20%가 되거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가 100명이야. 신청한 사람이. 여기가 100일 때 얘 20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비율만 맞춰서 움직여주면 돼. 이런 식으로. 자, 이제 1번부터 봅니다. 각국으로 입국한 난민 수 대비. 애기야, 각국으로 입국한 난민 수 네모 분모값. 그지? 모든 시험 문제에서 다시 이 문제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쓰이는 100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 이거 대비 각국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의 수의 비율은 이라고 합니다. 그럼 각국이 입국한 난민 수는 100. 각국으로 입국한 건. 그 중에 인정받은 건 4. 곱하기 100은 4%입니다. 그러니 1번 답이 될 수 없어요. 네. 2번입니다. 을국으로 입국한 난민 수 대비 네모 알파 대비 베타.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을국으로 입국한 난민의 수는 200명입니다. 얘가 100명일 때 우리 맞춰줬으니까 200 중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 100이야. 그 중에 인정이 20이야. 그러면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80이겠지. 곱하기 100, 40% 됩니다. 그러니 얘 30이 아니라 40이에요. 그러니 얘 X. 그 다음 3번입니다. 각국으로 입국한 난민 수보다 밑줄 긋고 을국의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 수가 많다. 각국으로 입국을 한 사람 100일 때 을국의 난민을 인정 신청한 사람 100이 됩니다. 서로 같겠네요. 그러니 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 수는 슉. 을국이 각국의 5배이다. 그렇지, 얘가 4일 때 얘는 20이니까 5배 맞아요. 띵동. 그 다음 5번.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을국보다 각국에 아니요, 을국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잘 생각해봐. 얘는 난민으로 들어온 게 100인데 그 중에 4 인정받은 거야. 얘 그럼 4%잖아. 얘는 난민으로 입국한 사람이 200인데 그 중에 20명 인정받았어. 10% 인정받지. 여기가 더 유리하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얘기야. 이건 전체 파트 각각 비율입니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의 비율, 절대치 증가율 파트 중에 비율, 전체 비율, 전체 파트 각각 비율, 증가율, 알파, 베타 뭐가 더? 알파보다 베타가 클 때 띵크 앤 체크, 그리고 진위 여부, 사실 판단 부분. 그 부분 중에 이 풀이 유형은 전체 파트의 각각 비율입니다. 자, 생각해보자. 알파에서 40%가 신청을 한 거야. 그 이야기는 기준값 알파명 중에 100분의 40만큼이 신청한 사람이야. 얘가 난민이고 말이지. 난민으로 입국한 수고.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삼으면 그 중에 인정의 비율이 10%야. 곱하기 100. 신청한 사람 기준 인정받은 게 이만큼인 거야. 근데 100은 각국이든 을국이든 똑같이 움직일 거거든. 그럼 을국 같은 경우 베타 곱하기 100분의 50. 그 중에서 인정받은 게 100분의 20이야.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100분의 뭐, 100분의 뭐, 100분의 뭐, 100분의 뭐 다 똑같으니까 얘 그냥 100으로 움직이지 않고 퍼센트지로 움직여도 된다고. 그럼 다시 퍼센트지로 움직여볼까? 시험장에서 실제 선생님이 풀이하는 방식. 시험장에 따랐어. 난민 신청 비율 중 그 중에서 인정이래. 그럼 얘는 알파 곱하기 40. 그 중에 10. 얘는 베타 곱하기 50. 그 중에 20. 근데 우린 알고 있어. 얘가 2배래. 얘 2알파. 2알파 곱하기 50. 그 중에 20이라고 말이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끝이야. 근데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이게 더 좋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선생님은 이게 직업이잖아. 그래서 나는 보자마자 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떠오르니까 이 부분으로 설명을 해주잖아? 그럼 애기들이 이걸 못 떠올려. 그걸 너무 많이 본 거야. 선생님의 방식도 알려주지만 어떤 경우에나 통용되는 부분도 먼저 설명을 해주는 거야. 어떤 경우에도 통용되는 그건
기준값 100으로 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